1959년에 출판되었던 중년의 교수가 소녀를 대상으로 삼는 롤리타가 검열을 통과했는데, 그런데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32년 동안이나 판금 조치에 걸려있던 작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초의 도덕 전쟁이었다. 저는 오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야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제목을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국민학교를 졸업한 세대들에게 야동의 대명사로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비디오 샵에는 이 채털리 부인의 이름을 우스꽝스럽게 바꾸어서 비디오가 몰래 팔리기도 했었죠. 20세기에 이 소설은 무려 32년이나 판금 조치되었던, 즉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될 수 없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소설은 얼마나 야하길래 판금되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야기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에서 정말 야하다고 하는 장면은 불과 한 30페이지 정도밖에는 살펴볼 수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축약시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콘스탄스 채털리,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채털리 부인은 그냥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디라는 칭호가 붙은 여성이죠. 남편이나 혹은 나의 부모가 특정한 자귀를 받았다는 뜻인데요. 남편은 당시 한 달 동안의 신혼생활 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남편이 단 6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몸이 거의 바스라질 정도가 되어서 하반신 불구의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고 해요. 이 콘스탄스 채털리는 남편을 돌보면서 이 귀족으로서의 이 지체 높은 위엄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충분히 가꿔 나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채털리가 어느 날 자신의 영지에 속해 있는 오두막 앞에 한 남성을 보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자신의 노동을 끝낸 후 상반신을 탈의한 채 몸을 씻고 있는 겁니다. 채털리는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한 남성의 육체를 보고 화들짝 놀라게 되죠. 그 남성과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결국 이 둘은 사랑에 빠지는 관계가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당대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만나서는 안 되는 두 남녀의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오두막의 남자의 이름은 올리버 멜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의 직업은 영어로 게임키퍼라고, 이 귀족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들을 죽이는 그 행위, 그 죽임을 당하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노동자인 셈이죠. 기혼자의 만남.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체 높은 레이디와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계급에 속하는 올리버 멜로스와의 만남. 과연 이 둘의 사랑이 이어졌을까요? 이 코니는 과감하게 이 남성과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이혼해달라고. 이 소설은 디즈니식의 해피엔딩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소설은 이 둘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서신을 교환하는 그런 언택트의 관계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소설이 야하다고 일컬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용어의 사용이 그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fuck이라는 단어, 컨트라는 단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했던, 그래서 우리는 fuck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불꽃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게다가 인간의 인체를 묘사함에 있어서 흔히 야동에서 보이는 매우 저질스럽고 저급한 몸도 아니고 또 너무나 성스럽게 구현된 신화의 이미지도 아닌 진짜 인간의 모습이 출현하는 겁니다. 진짜 인간의 모습에는 우리가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는 단점들, 털, 액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묘사가 되고 있고요. 이 남녀가 서로의 성기를 어루만지면서 그것들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런 장면이 사실상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부끄럽고 저속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하죠.
즉 이들은 남들은 부끄러워 감추고 싶었던 이 세상에 이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그 금기를 깨고, 그래서 자신의 몸 그리고 너의 몸의 모든 경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1928년에) 이 소설을 출판할 당시에는 영국에는 외설법이라는 법률 조항이 있었는데요. 도덕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유통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는 경우에는 외설이 된다 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란 누구를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청소년, 어린이가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노동자, 여성, 소득이 매우 적거나 혹은 아예 없는 이들,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도 매우 부족했던 이들을 도덕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고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도덕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판단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외설인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의 그 작품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야한가, 얼마나 야하지 않은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한 내용을 수용하고 포화시킬 수 있는 주체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바로 외설법의 중심이 되는 셈이죠. 외설법의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밀 졸라라고 하는 소설가의 작품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1888년과 89년 비교적 저렴한 값으로 일반 시장에 보급했다는 이유로 외설법에 저촉이 됩니다. 반면에 프랑스어 원문으로 팔거나 수공예품 종이와 일본산 피지로 엮어서 비싼 값에 판매한다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어는 배운 이들의 언어로 여겨졌으니까요.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도 배운 사람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읽을 수 있고 소장할 수 있대. 그렇지 않다면 남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0세기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959년 영국에서는 외설법의 내용이 개정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저작물을 출판하여 유포하면 외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어요. 타락과 부패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과학, 문학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공공선에 합치되면 외설법에 저촉되지 않고 출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모호합니다. 바로 이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하고 유명 출판사인 펭귄 출판사가 나섭니다. 32년 동안이나 판금 조치에 걸려있던 작품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아주 싼 값에 세상에 내어놓는데요. 등장하는 동시 판금 조치에 걸리게 되죠. 사실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책이 발표되기 직전 중년의 교수가 소녀를 대상으로 삼는 음란범이에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고 하는 작가의 롤리타. 이 소설이 처음 출판이 되었을 경우에는 2차례의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59년 검열을 통과하게 되는데,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당대 유명 인사를 초청해 유명 호텔 리츠에서 호화스러운 출판 기념회를 갖고요. 매우 비싼 값으로 이 책 값을 책정하게 되죠. 무사히 검열을 통과합니다. 바로 이듬해 출판이 된 채털리 소설은 판금되었을까? 펭귄 출판사가 1960년 이 소설을 판매하자 바로 기소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야하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귀족 부인과 노동자 계층의 불륜이라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작품이 너무나도 저렴한 값에 팔렸다. 3/6이라는 이 숫자가 바로 책 값입니다. 3실링 6센트였다는 거죠. 현재의 가치로는 한 잔의 커피와 디저트 값이 아닐까 싶어요. 롤리타의 가격이 채털리 부인의 연인의 책값에 무려 7배에 달했던 것을 볼 때 이 책이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었는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펭귄은 왜 이 책을 싼 값에 내놓았을까요? 당시의 펭귄 출판사의 철학 가운데에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누구나 소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그 철학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소자 측이 볼 때 잘못되었다는 거죠. 19세기의 관점으로 외설법의 핵심은 야하다, 야하지 않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퇴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노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였다고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책 값은 너무나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검사는 법정에서 아주 근엄한 19세기적인 목소리로 갓난아기조차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어찌 외설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설이 당신 집의 하인이나 부인 또는 아들, 딸들까지 읽게 할 책입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1960년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집에 하인을 두고 있었으며 남자, 여자를 독서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검사의 근엄한 목소리는 오히려 희화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물론 펭귄은 이 사태를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설을 세상에 내어 보일 수 있을까? 35인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되죠. 교수들, 선생님 뿐만 아니라 성직자, 일반인, 남성, 여성, 노동자 출신이었는데 대중 독서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계층, 성별, 수많은 민중의 소리를 모아 이들의 독서 경험 그리고 느낀 바를 소송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소송은 그냥 재판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많은 대중 독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들을 초대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송의 장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남성 중심의 소수 엘리트 계층만을 판단의 주체로 보지 않고 일반 대중, 그 중에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그 시민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그 가치관이 정립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누가 이겼어요? 결국 결과는 펭귄의 승입니다. 이 채털리 소송이 끝난 그 시점, 채 15분이 되지 않아 당시 런던에서 가장 큰 서점이었던 포일리에서는 300부의 재고가 완판되고 3,000부를 재주문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1960년 말에는 성경의 판매 부스를 앞지른 놀라운 작품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19세기적인 가치는 이 세상에 유효하지 않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누군가는 이 소송을 두고 1960년대의 자유주의 정신과 그 이전의 기득권 세대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도덕 전쟁이었다 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채털리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 어떤 사건도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만큼 큰 역할을 해낸 적이 없었다라고 평하기도 하는데요. 이 소송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전문성의 잣대가 더 이상 특권층의 향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너도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이제는 남성 중심의 엘리트들만이 이 세상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시대가 갔다. 예술을 위한 어려운 예술의 시대가 지나고 민중이 직접 판단하고 또 향유하는 문화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든 시민들이 다 기뻐했나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준 것은 아니었고요. 이 책을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요.